저는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이남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벌써 2020년도 이제 3월 말 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 2020년이라고 하면은 뭐 제 나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원더키드 이래가지고 뭔가 세상이 정말 좋아져 있고 뭐 장밋빛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이름도 긴 이런 질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 됐고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 이제 전염병이라는 건 우리 뭐 옛날 호환 마마라고 부르던 옛날 시절 이야기이고 뭐 하다못해 저희 뭐 천연두 같은 거는 종식됐다라고 선언까지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새롭게 전염병이 지금 우리 일상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금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꽤 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 분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뭐 오늘 저희가 3월 30일인데 앞으로 이제 개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학을 못 한다. 그 이야기는 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있고, 또 육아 때문에 직장을 못 간다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지금 방역하고 있는 이제 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문제도 사실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재반 분야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고 모른다가 더 답인 경우가 더 아직 많은 상황이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 훌륭한 이제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좀 머리를 맞대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과 소속이고요. 저희 뭐 가나다 순으로 정영일 선생님부터 잠깐 자기 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네. 보건환경학과 정영일입니다. 저는 보건학을 전공했고요. 오늘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남영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얘기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로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정세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칼리지 첨단공학부의 산업공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 쪽에서는 공급사슬 관리,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게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 그대로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급사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 쪽에 또는 뭐 수요 쪽에 이런 퍼져나가게 되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정영일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영일 선생님, 정세훈 선생님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자고 그랬는데 가나다 순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좀 얘기들을 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여서 전체적인 뭐 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 전공들은 서로 다 다르고, 특히 이제 보건이나 이쪽 계열 전공하신 분은 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이제 저희 사실상 주 타겟처럼 질문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아는 범위에서 그리고 각자 이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지들을 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뭐 감기하고 독감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걸로는 뭐 발열 있고 이제 네. 목이 좀 붓는다 이러고 뭐 코 자주 푼다도 있었나요? 근데 이게 또 막 지금 케이스가 너무 새롭다 보니까 뭐 정확히 뭐 어떤 거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고, 동시에 또 사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게 치료제가 정확히 없는 거죠. 딱 어떤 뭐 이걸 쓰면 낫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대증요법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뭐 말라리아약도 써보고 뭐 에이즈약도 써보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신도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그냥 지금 그때그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식인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제 걸린 분은 아닌데 말라리아 걸리셨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말라리아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 약 쓴다는 거 보고 이제 생각이 든다. 이거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정말 정말 아프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고열이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찾아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오후 네네. 4시부터 6시에 저 고열이 오는데 그럼 아, 3시쯤부터 고통스럽대요. 이 머릿속에. 음, 4시부터 내가 아플 거야라는 이제 그것도 엄청난 게 힘들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소독제 계속 뿌리세요. 너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길래 뭐 왜 그러신가 했더니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기는 말라리아를 알아봤기 때문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제가 들은 건 그런 정도고 아마 정현 선생님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아실 것 같고 해서 뭐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 좀 경과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 말라리아 얘기도 하셨고 치료제가 지금 없는 거 사실이고요. 개발 중이죠. 그리고 뭐 예측컨대 치료제만 개발이 된다면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황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같이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예, 잘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지금 그 현 상황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좀 화면을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국지적인 어떤 신종 전염병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게 그거죠. 그래서 대유행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WHO에서 시츄에이션 레포트를 이제 평일 기준으로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월이죠. 2월 19일 날 아니다. 21일 날 기준이네요. 2월 2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이제 우한 등지에서 막 펼쳐나가는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한국에서 그 대구 쪽에 문제가 터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도 요때까지는 잘 막았다. 이제 넘어가나 보다 했던 그 찰나에 이제 대구 쪽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사실 한국도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동안까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초 분석들을 해놨던 게 다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논문을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요 그림은 한국을 이제 사실 보면 한국이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한국 존재감이 없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색깔이 진할수록 더 이제 감염자 수가 많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진한 색깔들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유럽, 미국 뭐 사실 여러 군데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WHO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레포트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는 게 똑같이 그 출처는 그 시츄에이션 레포트예요. 거기에서 일자별로 이제 각 지역별 이제 감염자 수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녹색으로 중국을 표시했고 녹색으로 쭉 가다가 피크를 한번 탁 찌고 그다음에 꺾였어요. 이 피크는 사실은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한번 이렇게 피크를 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심 환자, 그러니까 완전히 검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완전한 확진이 아니라 키트를 가지고 하는 확진이 아니라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감염으로 일단 취급하자 이렇게 약간 선제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한번 피크를 쳤고요. 그게 이제 다시 잦아들면서 그러지 말고 약간 정확한 검사도 해보고 다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좀 꺾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피크의 양상을 보면 지금 중국은 거의 이제 안정세로 들어갔고 다른 지역들이 이제 난리죠. 지금 이제 특히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쪽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이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거 이남영 선생님 준비하신 건데 제가 설명할까요? 그냥 예, 또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사실 특징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고생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질환하고 비교해서 계속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신종 플루나 아니면 뭐 다른 전염성이 있던 질환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가 좀 조심해야 되는 범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았던 거죠. 그게 특히나 초반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무증상이면서 전파가 가능했던 거죠, 이 시점에. 그런데 이제 며칠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한 5일 정도로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 봤을 때도 한 6일 정도쯤 되면서부터는 자가 면역,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침투에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나의 몸의 반응들, 그게 이제 면역인데 면역이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이 꺾여 나가고 뭐 약간의 이제 내부에서의 싸움에서 우리 몸이 이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파 가능성도 떨어지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14일 정도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를 좀 하는 걸 권고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증상이 없어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자기의 어떤 증식을 통해서 증가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몸에서 면역이 그것을 이제 꺾어서 잠재워야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14일보다도 더 뒤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심각한 수준에서의 혹은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요, 다른 신종 전염병에 비해서는 그랬는데 그 이제 단계들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전파를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지점들인 거죠. 밑에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역학은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 역학에서 얘기하는 개념적으로 보면 감염된 이후에 바로 이제 병원체를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재기 동안에는 증상도 없고 전파도 안 시켜요. 전염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잠재기가 존재하는데 이 잠재기가 굉장히 짧은 병이에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증상이 없음에도, 여기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데 증상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요 기간, 요게 이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상이 없어도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다 이런 예방 조치들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란셋의 페이퍼인데요. 란셋 페이퍼에서 란셋이라고 저희 보건 쪽에서는 탑 저널에 해당하는 저기 저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의심 환자들, 그러니까 전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거기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모두가 다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감염되는 경우에 이제 온셋됐다고,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증상이 시작됐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된 요 단계.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게 우한 파퓰레이션이고 밑에가 인터내셔널 뭐 이제 우한으로부터 전파된 전 세계의 어떤 전염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감염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코스를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동안에 있던 다른 감염성 질환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메르스가 조금 더 치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스가 그거보다는 전파력은 좀 더 있는데 약간 이제 치명적이진 않는, 그거보다는 좀 치명력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사스2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비드19라고 부르는 게 최근에 이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는 이 정도로 봅니다. 이다명 교수님 여기까지 제가 혼자 쭉 달려왔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밑에 있는 그 테이블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반복되잖아요. 전염성 질환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게 현재 있는 게 코로나 19인데 이게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 중동 호흡기 질환이 사실은 그거보다 몇 년 전, 약 5, 6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스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또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양상이 과연 그 이후에 이제 질환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여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해보고 또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다음 시간에 하죠. 그,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 예. 저 뭐 알겠습니다. 경제사에서 뭐 제일 유명한 건 사실 흑사병이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네. 발병률 역사라기보단 뭐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흑사병 얘기가 제일 많고 여파도 컸고요. 뭐 사회를 장기적으로 뒤바꿔 놨으니까. 그다음 예. 스페인 독감 말씀하신 거는 여파가 있긴 하지만 좀 그때는 문제가 경제사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저희 전쟁 1차 세계 대전하고 겹쳐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이런 전염병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잠깐 네. 여기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 이 병의 사회적 특성을 조금 강조하면서 좀 한번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까지 그러면은 예,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했던 게 잠깐 공유를 중지할까요? 잠깐. 예, 화면은 저희 그냥 예. 이제 얘기 나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질환의 자연사,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고 전파됐고 어떤 식으로 소멸되어 가는지 그런 양상들을 한참 살펴봤고요. 그거 중에 이제 과거의 상황들을 계속 반추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고, 과연 주식은 오를 건지, 땅을 사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예. 아까 잠깐 좀 저기 주식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못할 것 같고 그 잠깐 네. 아마 정재현 선생님도 조금 관심 있으시고 아실 거고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공유한 요 모형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모형을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 네. 수용이라고 이걸 해야 되나요? 보통 뭐라고 그러니까 할까요? 감염될 수 감염이라고 있는 하나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받아들일 수 예, 있는 예, 거죠. 의미를 보면. 예.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그렇죠.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질병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리무브드는 이 참 표현이 너무 좀 강렬한데, 몸에서 그러니까, 제거된 예, 거죠. 몸에서 예, 제거될 몸에서 수도 질병, 있고 완치. 사실 몸 자체가 이제 사망한 경우도 사실 여기 제거될 포함이 수 될 있고. 텐데 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SIR 모델이라고 할 거거든요. 요 첫 자식 따서 SIR 모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많이 갖는 기술 쪽에서는 기술 경제 이쪽에서는 이게 저기랑 같은 거죠. 신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신기술이 등장해서 그걸 누군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죠. 사회 모든 사람이 기술을 받아들이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쓰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전파하겠죠. 이거 써봐 그러면서 주변에 알릴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잘 쓰고 있으면서 뭐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옆에서 또 베껴 가겠죠. 그거를 따라할 겁니다. 따라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파가 되어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안 팔리겠죠. 안 팔리고 도태되는, 반대로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러니까 사실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신제품 확산이나 신기술 확산 고무용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조금 네. 본 게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일 건 거죠. 감염이 너무 빠르다라는 예. 거죠. 지금 너무 그 빠르다. 지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신기술 확산 모형은 사실 우리가 생존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서 우위를 점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뭐랄까 이제 시장에서의 우위에 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더 위로 우세종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진화적인 접근에서 보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이러스 유형 중에서도 여기에서 전파를 시킨다? 이러면 얘네들 자기네는 그나마 살아남은 애들인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지금 현재 코비드19에 속하는 그 부류가 지금 야 여기에 이렇게 바꿨더니 저기 박쥐도 감염시킬 수 있고 박쥐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방어막들을 다 뚫을 수 있어.
이게 일종의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RNA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변이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전파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게 다학제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생물을 이제 연구하면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이고, 그다음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체로서의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개체가 이제 도미넌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좀 읽혀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이나 신기술이나 마찬가지의 경로를 겪는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저희 뭐 요즘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아까 그런 예. 선생님 말씀하신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맞습니다. 네. 살아남은 숫자가 많아지게끔 만들면 된다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경제를 논하는 거는 좀 웃기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증기기관이 이제 개발되면서 사실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옆으로 이제 확산됐잖아요. 초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이 확산되는 모델에 보면 초반에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룹이 있고, 그게 이제 전파시키고, 그 다음에 레이트한 뒤늦게 뒤따라오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확산되면서는 새로운 그러니까 평형이 유지되는 거죠. 새로운 호환과 다른 유의 뭐라 그러죠?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외부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데, 허드 이뮤니티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취약하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들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싸워서 그거에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 체계가 없는데, 허드 이뮤니티는 걸려서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본인이 한 번씩 앓고 나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구조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건데, 아이디어성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률이 높지 않고 치명률이 1% 이하고 이제 영국에서 그 결정을 해서 총리가 얘기했을 때의 지점으로 다시 거슬러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을까를 거꾸로 반추해 보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봤더니 치명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걸려도 웬간한 사람들은 넘어가너라. 이렇게 되면 웬간한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를 쓸 거냐, 아니면 걸리고 나서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똑같이 다 비슷하게 걸렸으니 이제 거기에 이제 극복하는 걸로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오판 중에 하나가 그 경로가 사실은 끝에 가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건 맞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고요. 그게 사회적인 비용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간과를 다시 좀 이렇게 되돌아서 그 시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타당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영국에서도 다시 이제 그 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공유, 어, 제가 화면 공유할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정재현 선생님 한 말씀 더 듣고 지금 그럴까요? 정혜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예. 지금 이제 뭐 합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일단 대응한 다음에 일종의 사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과연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거 뭔지 뭐 그런 이야기들하고 충분히 연결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좀 얘기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선 선생님 말씀 예. 듣고 쉬었다 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진화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새로운 균형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태국에 그 홍수 왔을 때 HDD에서 SSD로 급격하게 산업이 전환되기도 했고, 그때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즉 분산해서 그런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마스크나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산업에서도 그게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유럽 쪽에서 보면은 마스크 같은 거를 말 그대로 뭐 보건용 또는 방한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써본 경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한 구호 물품들을 전부 다 이제 이런 제조업 국가들에서 전부 다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도 이 생산 시설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흔히 뭐 리쇼어링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 더 가속화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정영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전략 물자가 됐어요, 마스크가. 이거 이제 의약품도 사실은 비슷한 성격인데요. 의약품은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 혹은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약품, 뭐 건강 보조식품도 사실은 넓게 보면은 이게 뭐 꼭 있어야 되는 거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의 신이 나면 그 국가적으로 이건 지정해가지고 이거는 유사시에 딱 이게 국가가 어떤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물자에 어떤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의약품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한데 의약품 그래서 생산하는 곳 중에서도 우리가 시장 논리가 개입하는 영역이 있고 시장 논리가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보호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면서 시장에서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서 강제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생산량은 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로 이게 나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약품 안에서도. 근데 이제 마스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가 이 정도까지로 전략물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친숙했던 거는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죠. 즉 황사 혹은 뭐 이제 뭐 미세먼지 등으로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표준화 시켜 놓고 생산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던 거고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면역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의 어떤 이벤트로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거라 그러면 사회적인 면역은 사회적인 공동의 어떤 이벤트를 겪으면서 사회가 이건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구가 필요해라고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스크에 대한 표준도 생기고 마스크에 대해서 시험법도 생기고 생산 체인도 뭐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우연한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이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그것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어떤 게 솔루션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솔루션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정세윤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가 오는 거는 똑같이 와요. 태국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홍수와 같은 위기가 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는 그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솔루션으로 뭘 우리가 채택하는지 이 기회에 다른 걸 뭘 해볼까 하는 그런 전략의 전환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거는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의학이나 보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약간 사회적인 영역 혹은 정치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뭐 일단은 좀 정리를 잠깐 해보자라면 이게 어떤 하나의 충격이 온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충격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정현 선생님
정 선생님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마스크 대란 때 작년에 황사 대비로 사둔 한 2박스짜리를 잘 써서 저는 사러 다닐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쓰고 재활용하는 게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재활용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지금 여지껏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저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한이라는 중국 지역에서 시작을 하면서 거기가 꽤 이제 중요한 생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대대로 매우 옛날부터 이제 중요한 생산 거점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그쪽에서만 나오는 아주 작은 부품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제일 싸기 때문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도 왜 자동차랑 이런 데 조업 중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 게 이제 과연 이런 거를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그러면서 이제 국가별 공장이 이전도 나타나게 되면 이제 경제 지형도 좀 바뀌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약품 관련 생산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저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서 약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이제 에이즈 치료제 같은 거는 저희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산하는 거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제네릭 약품 생산 허가들을 다 주잖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지금 제약회사들 특허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보건, 의료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어떤 정치적 합의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려면은 이야기가 점점점 이제 가지치고 그리고 어떤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예, 이남영 그래. 선생님 말씀하신 예. 그 지재권 부분, 지적재산권 부분도 의약품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의약품인데, 그러면서 또 다른 이면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정부로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혹은 회사가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데 그게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무조건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혹은 이익을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선이라는 게 무너지면 새로운 기술, 특히 의약품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노력, 그러니까 이거 하이 리스크 그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턴도 하이지만 리스크도 하이인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R&D에서 투자의 어떤 위축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배분하는 그런 구조가, 이게 굉장히 서툴한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미묘하고 선을 잘 잡기가 어려워서 이 얘기도 사실 한참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익을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회수를 해요. 이익을 일부. 그러니까 초기 투자하고 나서 회수했지? 그 다음부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공익의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장기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회수하는 구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지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무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얘기도 한번 의약품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경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 일종의 약간 맛보기처럼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 할지 저희도 좀 가닥을 좀 잡아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이 에피소드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약간은 다시 또 우리 이 감염증으로 돌아와서 코로나19가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보건 쪽에서 어떠한 준비들을 우리가 더 해온 덕분에 버티고 있는 게 있고, 근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좀 한번 고민해 보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